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퇴설계 그 전문가 과정은 지금 한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요번에 저와 같이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1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한 35년 근무하다가 사실 지금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 생활을 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주변에서 그냥 대체적으로 뭐 주워 듣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은퇴를 준비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지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금융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특히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면 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베이비 부머 오히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인 사람 내지는 은퇴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앞으로 포커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시면 20대, 30대는 오히려 돈을 모으는 시대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저축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40, 50, 근데 50대 넘어가면은 그런 분들은 은퇴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아마 새로운 브로션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은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책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책을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제 1점이 나오죠. 근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전체 과목을 우리가 은퇴설계 전체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은퇴설계의 뉴 패러다임과 연금화 사회의 도래입니다. 한번 제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은퇴설계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은퇴설계는 어떤 개념입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은퇴까지의 은퇴설계 프로세스에서 돈을 모으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돈을 모으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은퇴 이후에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개념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저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이 정년퇴임을 60세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 55세까지 저 같은 경우도 다녔는데 은퇴가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준비가 안 돼서 무서운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너무 오래 산다는 사실이죠. 지금 와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 35년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55세부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은퇴 준비는 얼마 될까요? 45년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는 한 70이나 75세에 대부분이 사망하다 보니까 은퇴 준비가 15년에서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약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3, 40년이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게 뭘까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으던 돈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도파산이란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원금이 도달되는 위험. 그래서 이제는 은퇴 후에도 굉장히 재무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그게 뉴 패러다임의 변화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고령화의 원인이고 특히 보시면 고령화의 원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은퇴 설계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제2장 가족 구조의 변화와 유형별 은퇴 설계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늘어나는 골드미스. 결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성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 진출이 많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높이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도 큰 이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자산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2장에서 다루게 했고요. 제3장에서는 정년퇴직 전후에 특히 노후 준비로 집중 점검 포인트 중요한 장이겠죠. 특히 보시면 이제 저도 그런 많이 느꼈는데 대부분이 정년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부터 65세까지 거기에 소위 말해서 소득 공백 기간, 뭐 영어로 말하면 크레파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기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개념들, 그리고 특히 임금 피크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의료비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3장에 달아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장에서는 평생월급 만들기와 평생월급 받기.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겠죠. 그러니까 평생월급이라는 개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게 가장 노후한 행복이겠죠. 공무원 연금이 좋은 건 뭘까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미겠죠. 그래서 은퇴설계 프로세스와 또 적립 투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적립 투자에 대해서 그럼 적립 투자가 과연 좋은 걸까? 그럼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은 뭘까? 이런 방법적인 걸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종신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종신연금의 비중을 얼마나 갈 것인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4장까지 해서 이제 1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2권, 3권은 굉장히, 2권은 굉장히 그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3장은 실무적인 부분인데 1장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접근, 이해장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고 중요한 거는 왜 고객님 은퇴를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공감대를 할 수 있는 막 그런 장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같이 한번 저와 같이 공감하는 장. 그죠?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제 1장입니다. 1장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은퇴 설계 뉴 패러다임과 연금화사의 도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제 1절,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자,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두 번째는 고령화의 원인과 베이범 시대의 대량퇴직. 그러니까 특히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결론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적립의 시대가 아니라 인출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 설계를 하면 돈을 모으는 시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든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개념으로 패러다임 바뀌었다는 게 1절이 나와 있고요. 제2절은 고령화가 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 시대, 특히 우리나라 55년생부터 63년생 712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대량퇴직하게 됐다. 그죠? 대량퇴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분이고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들의 돈에 대한 흐름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금 80, 90 그냥 우리가 힘없는 노인들, 돈 없는 노인들이 우리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있는 노인들의 시장도 봐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게 2절에서 다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3절에서는 그럼 어린이 중심의 경제에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 중심의 경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마지막에 이제 연금화 사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연금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연금을 선호한다. 그렇게 해서 제4장까지가 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1장. 은퇴 설계의 뉴 패러다임과 연금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쭉 전체를 보는 눈을 갖추는 거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의 일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개념의 정리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컨셉이 흘러가는지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PPT 자료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공감돼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강의를 하는 배경도 제가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아마 전달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사를 하게 된 배경도 그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장이 되겠죠. 1절이 되겠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은퇴 설계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재도 첫 장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은퇴 설계는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까지 은퇴 설계는 주로 뭐다? 저축 계획이었다는 거다. 저축 계획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돈 모으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럼 저축을 모으면은 어떻게 하든 내가 정년퇴직금까지 돈을 모으면은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베이비붐 시대가 대량 퇴직이 됐다는 거죠. 어느 연령층, 즉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의 그 9년간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퇴직을 하겠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그분들이 소비 패턴도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이 오래 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다 보니까 은퇴 설계가 이제는 그동안은 저축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퇴 설계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젊었을 때 고생해서 노후를 위해서는 뭐다? 목돈을 만든다. 이런 게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목돈을 만들어 본들 지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없고 맞죠? 은행에 돈을 넣어본들 1.5%밖에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개념에서 과연 어떻습니까? 원금을 못 분들 생활비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더 오래 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악조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자금도 중요하지만 이 준비된 자금을 어떻게 내가
인출하고 활용하는가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개념이죠. 한번 볼게요. 은퇴 설계의 관심은 단순한 노후 자금의 적립에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 인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관심이 단순한 노후 자금의 적립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인출의 개념도 우리가 패러다임 바꿔보자. 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나름대로 저축을 했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은퇴가 무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은퇴는 제일 무슨 게 놓을까요? 가족도 은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소비 패턴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소비를 지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삶의 질이 떨어질지 몰라도 나가는 비용은 똑같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의 리스크라는 생각이 뭘까요? 자, 노후 자금은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안전이 뭘까요?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금융은행 같은 데죠. 저축이 개념이죠. 그럼 저축의 1.5% 가지고. 자, 우리가 72 법칙 아시죠? 72 법칙. 72 법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2배가 되는 데서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10%일 때는, 과거에 이자가 10%일 때는 72 법칙이 뭡니까? 7.2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과거에 이자가 10%였을 때는 1억을 맡기가 2억이 되는 데는 7.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2%일 때는 얼마 돼요? 3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1%일 때는 72년이 걸립니다. 1억을 맡게 한다는 데는. 1.5%면 58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시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불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죠. 이제는 서서히 돈은 물서듯이 세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이제는 공격적 투자도 위험이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게 공격적 투자만 위험이고 주식만 위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지나친 보수적인 투자도 뭐다? 위험이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은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 노후 자금이 파산되는 위험에 가게 된다는 개념이죠. 아마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은퇴 설계의 관심이 또 하나의 바뀐 건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비 마련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 뭐다? 의료비 준비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노후에 중요한 건 저는 생각합니다. 종신연금 타시는 분들이 그 연세 많으시가 종신연금 타시죠.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연금의 기능은 뭘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금의 기능은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이 나오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보험의 기능은 필요할 때 필요한 보장을 받는 거. 나이 90 넘어가지고 많은 돈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양원에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가 돈이 가장 필요할까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을 탈 때, 그때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연세가 70, 80 넘어가면 해외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는 생활비도 의료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마지막은 컨셉의 변화는 뭘까요? 만원. 결혼을 늦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자녀를 뭡니까? 장가나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개수없이 애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부담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혼도 많고 특히 어떻습니까? 항혼이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홀로 남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많았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은퇴 설계에 변화가 왔다는 거죠. 예. 패러다임 아시겠죠? 제가 이제 쭉 설명했지만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입니까?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입구 관리와 출구 관리입니다. 특히 하나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까요? 입구라는 말을까요? 아까처럼 소위 우리가 저축 적립하는 단계지만 특히 여기서 출구라는 말은 뭘까요? 출구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 제가 출구라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구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돈이 나가는 개념이겠죠. 자, 전통적인 은퇴 설계는 여기도 보시면 노후자금 치중에 특히 적립에만 관심이 많았다. 그죠? 노후자금은 딱거든. 근데 우리가 목적자금 중심의 이런 재무설계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이 뭔가를 교재에 놓습니다. 1번 보시면 입구관리 출구에서. 가장 이유가 뭘까요? 재무설계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설계. 재무설계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FK나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1969년도에 미국의 재무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 69년도에 주축이 미국 사회도 베이비 부모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모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결혼이 이제 미뤄진 것도 계속 이제 결혼을 그때 하게 되고 또 이제 뭡니까? 군인 갔다 남편으로 돌아오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대량적으로 애들을 또 대부분 또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1942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한 7,600만 명. 미국판 베이비 부모죠. 그분들이 한 23% 정도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뭘까요? 주 관심은 은퇴 자금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설계가 가장 키워드가 되죠. 어떻게 하든 고생해서 돈을 모으자. 그래서 재무 설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정리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배경이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재무 설계.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여름 한 2000년도 초반부터 뭐 FP라든지 FC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당시가 2000년 초반은 국내도 베이비 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경제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적 방식의 은퇴 설계가 도입된 배경이다. 뭐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도 똑같이 베이비 부모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재무 설계 이꼬르 은퇴 자금의 축적이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뭐다? 고령화가 진정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은퇴 설계 방식은 한계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자,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거는 문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적립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모으는 것만 개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은퇴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는 적합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준비해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장에 지금 은퇴까지 55세입니다. 3, 4년 되면 잘리는데요. 무슨 놈은 돈을 준비하시죠?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50 넘은 사는데 은퇴 설계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설계 상품을 팔 때, 연금 상품을 팔 때 50 넘은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왜? 내는 돈도 많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기대자에게는 부적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붐 시대니까 우리의 시장에서 주 고객층이라는 거죠. 그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다? 출구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노후자금 마련 계획보다는 준비된 노후자금과 각종 연금 절차, 인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죠. 다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은 교재는 다 눈굿입니다. 자산 배분과 이제 상품 간 배분이 나옵니다. 자산 배분은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포트폴리오의 개념이고 상품과 배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종신영업을 어떻게 몇 프로를 잡아낼 것인가를 개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 배분은 상품 자체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를 말하지만 상품은 그 중에서 쉽게 캐시플러가 노는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 뭐 책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신화에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참고로 적어봤는데요.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라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새의 깃털로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새의 깃털로 밀랍이죠. 밀랍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녹아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태양 가까이만 날다 보면 어떡하다? 날개가 녹아질 수 있다. 그리고 바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눅눅해져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나치게 올라간다든지 지나치게 낮게는 가지 말고 적절하게 가라는 개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그리스 신화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성이 있는 거죠. 쉽게 우리가 노후 자금도 지나치게 로우로 쉽게 말하면 저금리로 가서는 안 되고 또 너무나 고수익에 대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서는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적정한 선을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의 노후자금 방법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와 그때 실패했을 때 손실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을 갈 때 생기는 문제점은 간과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도 생각해보자는 거죠. 과거에는 리스크 하면 뭘까요? 무조건 은퇴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기본 컨셉이었다. 이 기본의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뭐다? 잘못하면 뭐다? 소위 죽고 전에 노후 자금이 문제들은 노후 파산. 아시죠? 노후에 그냥 자금이 다 동나는 거죠. 내가 사는 거는 오래 가는데. 그리고 특히 무전장수,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그런 위험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냥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자산 배분과 은퇴 자산 운용시 주의사항이 뭐냐 보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퇴에서는 변동성이면 주식과 채권이 가장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겠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있는 것은 변동성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거는 가장 위험은 뭐다? 이제는 인원 위험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노후 파산의 위험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포트폴리오만 잘해야 된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다? 쉽게 말하면 노후 파산 위험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순서입니다. 자산 배분이 있고 아까 상품과 배분했죠. 먼저 상품간 배분을 통해서 종신연금을 먼저 구입을 정해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노후에 안정적으로 계속 놓을 수 있는 돈. 아시겠죠? 그걸 먼저 정하고 난 뒤에 이게 종신연금이 좋은 연금이 뭘까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저도 종신연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근데 종신연금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문제겠지만 또 종신연금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도 가장 좋은 거죠. 죽을 때까지 또 물가만큼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일단 매번 연금을 타는 것을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해라?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어떨까요?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상품간 배분은 뭘까요? 여기 이제 새로 놓은 거죠. 새로. 어떤 거예요? 종신연금과 투자자산 간의 자본 배분. 요거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종신연금 몇 프로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산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배분. 그게 이제 마지막 장에 여러분하고 거의 한 17차세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노파산위험 해야 된다. 내용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 볼게요. 우리가 생활비와 의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쭉 있는데 생활비, 의료 차이가 뭘까요? 자, 생활비는 뭘까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부족하면 어떡해요? 줄여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돼요. 그죠? 고기 안 먹으면 돼요. 그죠? 밥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반찬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명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비는 뭘 준비하면 돼요? 삼청보장이라든지, 삼청보장 아시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러나 종신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보세요. 의료비가 저는 앞으로 가장 분명히 의료비를 생각합니다. 의료비의 문제점은 뭘까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특히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줄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족하면 가족한테 뭐예요? 부담이 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이제는 은퇴 설계가 뭐까지 흘러간다. 은퇴 설계가 쉽게 생활비 마련이 아니라 의료비까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가장 중요한 게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보험으로. 그래서 생활비는 저축과 연금을 아까처럼 종신연금을 활용하면 되지만, 그래서 캐시프로를 만들어야 되지만, 의료비는 연금보다는 뭐다?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보험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보험도 있었고 손해보험 다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종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도 있고요. 모든 보장이 다 10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실수한 게 뭘까요? 납입기간이 길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정년퇴임하고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뭡니까? 고객들한테 보험료 싸다고 해서 설계사들이 저한테 20년 납, 30년 납한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싸잖아요. 사실은 어떤 게 해야 될까요? 다 말씀드립니다. 공보다 더 중요한 거, 보험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이나 모든 보험은 기간을 짧게 가셔야 된다. 5년 달, 자기 소득 있을 때까지. 될 수 있으면 55세 전에 끝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강조합니다. 무조건 고객들 만나면 5년 납으로 이야기하죠. 5년 납. 짧게 가져오죠. 그럼 고객들이 10년 납 하겠다면 고객님 우스갯소리를 하죠. 나중에 노후에 휴지를 더 줍게 됩니다. 5년 동안 더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씀 잘 드리고요.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는 지금 현재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낼 수 있는가를 맞추시라는 거죠. 특히 내가 노후에도 보험료를 내는 그는 소위 말해서 파산 위험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갈수록 이제 의료비가 쭉 나오죠. 이 표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이제 교재들이 놉니다. 사람이 직전에 의료비가 795만 원이죠. 근데 일반인들 1년 의료비가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의료비를 12배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전에 1년 동안에 보통 사람의 60만 원이지만 어떻습니까? 12배를 쓰는 거라고, 12배. 그만큼 사람은 죽기 전에 의료비가 제일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의료비는 524만 원이에요. 그 마지막 의료비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의료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쉽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의료는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3분의 1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마지막 3개월의 의료비는 요 의료비의 3분의 1을 쓰는 거고요. 마지막 1개월의 의료비는 여기에 뭡니까? 2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다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료비 회원들 결국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게 다 쓴다는 거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각한 건 뭡니까? 결국 뒤로 갈수록 눈덩이가 돼가는 의료비라는 거. 내용이 딱 나와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장성 보험의 보장기간 점검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언제 아파요? 돈이 언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노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0세 하셔야죠, 100세. 내 100세까지 어떻게 살라고?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책에 놓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100세가 몇 명입니까, 지금? 거의 3천 몇백 명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재무설계와 비재무설계를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은퇴설계는 생활비 마련 같은 재무설계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 은퇴설계는 단순한 돈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다? 일과의 관계, 일에 대한 거로 비재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건 100% 동감합니다. 그죠? 우리가 은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직장에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돈을 못 버는 것도 큰 거지만 가장 큰 거는 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하우스보이가 된다는 거죠. 그걸 평생 한다. 진짜 무슨 거 아닙니까? 제가 직장생활 35년 했는데 앞으로 45년을 백수로 한다. 진짜 무서운 거죠. 돈을 못 버는 고통보다도 쉽게 말하면 내 바운더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볼까요? 은퇴자에게 일이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는 거다. 일은 뭐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공감하셔야 됩니다. 은퇴란 단순히 월급이 단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100% 이해하시겠죠. 어느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은퇴하면 뭐 시골에 살지.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시골 혼자만 갈 수 있습니까? 집사람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왜 안 갈까요, 집사람은? 집사람은 도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터가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가족들 아무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나오죠? 보시면은 나온다 산다란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시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단순히 은퇴란 월급에서 단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일터에서 맺었던 관계가 단절했다는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은퇴란 인간관계의 중심이 일터에서 집으로 옮겨오는 것이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회사를 중심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적었던 이유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마다 은퇴의 개념은 뭐다? 쉽게 말하면 관계가 바뀐다는 개념이죠. 퇴직한 다음 생활의 중심이 가정과 지역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동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도 30년 동안 직장만 다녔지 넣어가지고는 아무런 뭘 할까라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비재무적이죠. 우리가 고객을 맞이할 때 오히려 재무적보다 중요한 것은 비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도 고객과 함께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가족 관계의 변화도 보여야 되죠. 이제는 가족이 뭡니까? 결혼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안 한다는 거죠. 자식들이. 그리고 특히 40대 50의 부부의 절반이 뭐다? 맞벌이다는 거죠. 이제는 다 맞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3상 중 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요. 여기서 3상 중 이혼을 하고요. 이혼한 부부 4상 중에 한 상이 항혼이입니다. 이거는 기본이 항혼의 개념은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결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이혼도 많고 항혼이혼도 많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관계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홀로 산다는. 결국은 은퇴설계 키워드를 남아있는 배우자 쪽에 포커스도 맞춰줘야 된다는 개념들이죠.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가장 6번째는 연금과 세금입니다. 보시면은 노후 대비 저축을 빨리 하도록 대표적인 유인책이 뭘까요?
세제 혜택이잖아요. 그럼 예를 보시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연말소득금.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전액 같은 거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또 퇴직금을 IRP에다가 이체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연금에다가 퇴직연금에다 다 넣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일시금 안 타고 퇴직연금 넣으면 내가 연금으로 타게 됩니다. 그러면 뭘 안 내요? 대리소득세를 안 내요. 다시 해준. 30일 안에 다시 60일 안에 넣으면 다시 돌려준단 말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면 일시의 수령시보다 최대 얼마입니까? 30%. 무슨 말인가 하면은 퇴직소득세보다는 일시금 낼 때 퇴직소득세보다는 연금으로 타면 30% 감면해 주는 거죠. 그게 무조건 국가에서 뭡니까? 연금으로 타게 계속 유도를 해 주는 거죠. 유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유도를 할 때 그냥 유도하면 안 되죠.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세금을 주는 거죠. 자, 그 세금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나 퇴직연금 권리세 추가납입세 세액 공제 혜택을 해주고요. 알고 계시죠?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임금상품 10년 유지시 비과세 하죠. 이것도 700만 원 무세 뭐까지는 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700만 원까지 해준다.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세금은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습니까? 연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개념들이죠. 자,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세금 이제 관심도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적립이나 운용 단계에서 비과세, 이는 세액 공제, 거기 관심 많았다. 낼 때에 많았던 거예요. 이제는 뭐다? 수령할 때에 과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적립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컨셉이 뭐다? 출구 관리, 입구 관리가 아니라 출구 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하면은 연금소득을 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거는 이제 여러분 2장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2편에서 많이 자세히 배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잘 아실 겁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면 어떻게 돼요? 연금소득 내죠? 특히 55세, 69세가는 5.5%, 그 다음에 4.4%, 80 이상은 3.3%, 종신하면 4.4% 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연간 연금소득이 1200 넘어가면 종합소득이 합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소득도 많이 타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금을 개인연금 드시더라도 연 1200이 안 되게 해야만이 종합소득에 누진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그건 실무에서 아마 여러분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첫 장에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인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여러 가지로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1편은 가장 이런 언터 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